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22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교재 12페이지 쪽에 있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옳은 것은이라는 얘기는 세 개의 지문이 모두 틀린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사법이지만 소송과 관련된 법들은 모두 공법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절차법이라고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2번. 공법이 축소되고 사법이 확대되는 공법의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요거 좀 어려운 느낌이 들죠. 그죠? 이게 사법의 공법한지 공법의 사법한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적 영역에 놔뒀던 것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민법도 마찬가지고 상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사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개인의 영역에 놔뒀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상당히 심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최근에 와서는 사법적 영역에 선의의 개입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뭐죠?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법의 영역이지만 불가피하게 국가가 개입해서 좀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을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반대로 출제가 된 거구나 해서 틀렸다고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이다. 아니죠. 자, 형법은 일반법이죠. 일반법. 특별법이 뭐였습니까? 자, 이런 일반법 중에서도 뭐 성매매에 관련돼서 성매매 특별법이라든지 폭력행위에 관련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특별법은 특정한 범죄라고 하는 쪽으로 더 구체화된 것이고요. 형법은 당연히 일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체법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실체법은 권리나 의무의 발생과 변경과 소멸을 규율하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실체법의 반대가 뭐냐? 반대말이 절차법이라는 것이 있죠. 절차법. 그러니까 절차법이라는 것은 뭐죠?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뭐 대표적인 법들이 그죠? 민사소송법, 그리고 뭐 형사소송법 이런 것이 있고요. 요거 외에 행정과 관련된 거로 본다면 뭐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는 것이고 뭐 플러스 더해서 뭐 행정소송법이라든지 소송과 관련된 건 다 이해되시죠? 근데 행정심판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행정심판법도 소송에 관련된 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좀 길죠? 소송법, 심판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4번이 되고요. 확인해 볼까요? 맞네요.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22번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연법이 나오네요. 자연법. 그럼 자연법과 대응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연법과 대응하는 것은 실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법의 반대말을 실정법. 알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해진 법, 제정법, 자연법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고요. 자연법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을 의미한다. 맞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연법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때 나왔던 말이 멋있는 말이 하나 있죠. 인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 사상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됐던 겁니다. 자, 임의법은 뭘까요? 임의법. 임의적으로 정해진 법이니까 임의적이란 말 자체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임의법은 당사자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법을 말한다. 그래서 임의적인 법이니까 이 말을 임의적인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임의적인 법의 반대말은 뭘까요? 강제적인 법이 되겠죠. 그래서 임의법과 강제법으로 또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이죠. 자, 중요하죠. 자,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사법 맞습니다. 자, 근데 실체법이냐? 아니죠. 등기에 관련된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그죠. 중요하죠.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절차법 중에서 소송법만 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부동산 등기법도 절차에 관련된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절차법이라고 봅니다.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법에 해당한다고 봐요. 민법의 영역 안에 있는 거니까. 하지만 등기에 관련된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이라고 봅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네요. 4번이요? 나왔네요.
공법의 사법화가 아니라 비록 사법이지만 국가의 개입이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법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죠? 아까 설명드렸었던 사법의 공법화지 공법의 사법화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둬야 됩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지우개 형식으로 해가지고 3번으로 답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좀 어려웠었어요. 사실 부동산 등기법은 처음부터 이게 사법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많고 이게 왜 절차법이에요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3번으로 답을 찍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의 분류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조금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답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이익설이 대한 거죠. 자, 법을 분류할 때 그럼 이익에 맞춰가지고 이건 이거죠.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공법이고 사익을 목적으로 하면 사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이냐 사익이냐 따라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이거 외우려고 하시지 마세요. 자, 보호하려는 이익 자체가 뭐냐? 이것이 공익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공법이고 사익에 가까우면 사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2번이요. 그죠?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이 나왔네요. 어쨌거나 소송이라고 하는 거에 주목해야 되겠죠. 무슨 법? 절차에 관련된 법이니까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말씀드렸었죠. 맞다고 했죠. 다만 그 효력에 있어서는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명령의 효력을 갖는 것도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주의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4번. 민법은 사법이고요. 상법도 사법이고요. 민소법은 사법이 아니죠. 뭐라 했죠? 아까 공법이었죠. 자,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각종 절차법은 다 공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절차법이잖아요. 공법입니다. 사법 아닙니다. 앞에 두 가지만 사법이죠. 어려웠네요. 문제 답은 4번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딱 구분을 확실하게 해놓으시고 먼저 사법과 공법을 구분해 주시고 실체법과 절차법을 그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꺼번에 정리하려다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죠? 사법, 공법 먼저 정리하시고 실체법, 절차법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25번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법의 분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교재는 14페이지 쪽 넘겨보시면서 보면 됩니다. 자, 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거 어려워하지 맙시다. 이러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뭐가 되는 거죠? 자, 성문법이어야 되겠죠? 성문법. 성문법의 경우에 3원칙이 있었잖아요. 3원칙.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죠? 그죠? 두 번째가 특별법 우선이었죠. 세 번째 원칙이 뭐죠? 그죠? 세 번째 원칙이 신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 얘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성문법이죠. 절차법이니까. 제정된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성문법이기 때문에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어렵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 난감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결국은 절차법도 성문법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세 가지 원칙이 다 적용되겠죠. 그죠? 하지만 얘들 뭐 상위법이나 그런 것보다는 신법으로 가겠죠. 소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는 신법이 더 쉽게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렵게 보지 마세요. 자, 민소법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있는데 자, 얘는 언제냐면 얘 하나는 그죠? 하나는 뭐 2020년에 6월 1일 날 법이었었고 두 번째 법은 뭐예요? 민사소송법인데 개정됐습니다. 개정. 언제 개정됐죠? 자, 2021년에 뭐 7월 1일 날 개정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느 게 우선 적용되죠? 얘가 적용돼야죠. 그죠? 신법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2번.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그죠? 자, 만약에 형법이 있고 그리고 자, 폭처법이 있다고 합시다.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폭처법. 자, 그럼 만약에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형법을 적용시키느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키느냐, 얘를 먼저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일반법과 특별법.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면은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형법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특별법으로 적용돼 버리면 뭐죠? 가벌에 확장돼 버리거든요. 특별법은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법보다 더 가벌성을 높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법의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 특별법이 우선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요. 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죠? 자, 임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법과 반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사회법입니다. 자, 보세요. 4번이 좀 어려워요. 사회법.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의 원리를 배제하고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와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되게 아름다운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조금 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회법. 뭐 대표적인 것이 경제법. 이런 겁니다. 또는 뭐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가 사회법에 좀 가깝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사회법은 공공복리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사법의 원리를 배제하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법은 기본적으로 사법이라고 하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에서의 상거래 관계 또는 이런 뭐 매매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경제법이란 이름으로 국가가 개입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독점이 되는 거야. 야, 너희 그렇게 해가지고 부당한 공동행위 하지 마.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법의 원리를 아예 배제하진 않죠. 이 원리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원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칙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갑을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공공의 관점에서 조금 더 조율하는 법이 사법이다, 사회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틀린 겁니다. 주의해야 될 문제고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죠? 4번으로 가야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26번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되게 생소하게 느껴졌던 문제였었어요. 자, 왜 생소했냐? 이런 거죠. 뒤에 말 자체가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한번 봅시다, 한번. 자, 강행법과 임의법은 실정성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그런데 이거 저 어려워요. 포기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강행법과 임의법은 모두 다 뭐죠? 제정된 실정법의 문제인 거예요. 제정된 법이죠. 둘 다 제정된 겁니다. 또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성문법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강행법은 뭐죠? 그죠? 강하게 이 법을 지켜야 되는 법이고 임의법은 뭐죠?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실정성 여부라고 보면 안 되죠. 그죠? 법에 뭐라는 거죠? 그죠? 정도의 문제인 거죠. 효력의 정도 문제인 거죠. 됐습니까? 강행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임의법은 뭐예요? 법은 법이지만 이 법을 내가 거부할 수도 있는 법을 임의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효력의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고유법과 계수법 이거 모두 우리 기본과정 때 했던 겁니다. 자, 고유법은 뭐죠? 우리 스스로가 만든 법이죠. 계수법은 뭐죠? 외국의 법을 끌어들인 법이죠. 대한민국은 민법이나 형법 같은 경우가 아쉽게도 일본을 따라올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독일의 법을 베꼈기 때문에 우리도 계수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따라서 적용 대상에 따른 구분이 아니죠. 그죠? 누가 만들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뭐죠?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 얘는 뭐예요? 뺏겨온 것.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반법과 특별법은 적용되는 효력의 범위에 따른 구분이다. 맞죠, 여러분들? 자, 일반법을 형법이라고 봅시다. 형법. 형법은 적용되는 범위가 누구예요? 공평무사하죠.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5년 이상의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법이래요. 적용되는 효력의 범위가 큽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뭐죠? 야, 폭력행위를 하는 놈들, 요 놈들만 모아가지고 법을 만들어주는 거죠. 성매매한 요 놈들만 모아가지고 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법은 적용되는 효력 범위에 따른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4번.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특징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법과 사법을 분류하는 것은 바로 대륙법계 국가의 특징이에요. 대륙법계 국가. 대표적인 것이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한국, 일본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즉 영미법계 국가와 같은 영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는 우리가 공법과 사법을 크게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보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아까 제가 시빌로, 크리미널로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판례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구분해가지고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개수했었던 독일과 프랑스의 법 같은 경우는 모두 공법과 사법의 이원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으로 가야 됩니다. 됐죠? 됐고요. 자, 법의 이 부분 자체가 좀 어렵긴 하네요. 그죠? 내용적으로. 근데
이 부분을 엄격하게 뭐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요. 문장 안에서 어떤 그 논리를 좀 잡아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27번 이어갑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체법과 절차법 출제됐네요. 실체법은 뭐예요? 권리의 발생과 변경과 소멸을 다루는 것을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 절차법은 뭐죠? 절차법은 그죠? 절차적 과정, 소송의 과정을 논하는 거를 절차법이라고 했었죠. 그럼 민법이 뭐죠? 실체법, 민사소송법이 절차법, 형법이 뭐죠? 실체법, 형사소송법이 절차법. 됐죠? 이런 형식으로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실체법은 권리 의무의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그죠? 근데 권리 의무의 실체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고요. 자, 행정심판법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 행정소송법도 절차법이지만 그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 행정심판법이거든요. 따라서 실체법이 아니라 뭐다? 절차법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출제가 됐네요. 이렇게도. 자, 근데 나머지 거를 통해서도 지울 수 있습니다. 자, 3번 봅시다. 절차법은 권리 의무의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자체가 실체법이라고 한다면 절차법은 권리 의무의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한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이걸 절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차법 얘기하는 거고요. 자, 부동산 등기법 나왔네요. 자, 부동산 등기법은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그죠? 사법이었죠, 아까. 그렇지만 자, 등기와 관련된 절차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법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 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행정심판법은 실체법에 해당한다. 노. 행정심판법은 절차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7번까지 정리됐고요. 자, 28번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사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법이죠. 사회법은요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공법과 사법, 사실 그 사이에서 지금 경계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사회법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봅시다.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2번, 3번, 4번이 워낙 당연한 거니까 일단 얘를 먼저 볼게요. 사회법은 사회적인 보장을 위한 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대표적인 법이 노동법이죠. 그래서 노동 관련된 사회적 약자의 보호. 경제법은 뭐냐면 상법과 좀 다르죠. 그죠? 경제법은 뭐예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을 공정거래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법을 경제법이라고 하고요. 사회보장법이야말로 아시겠죠? 그죠? 뭐 최저생계를 보장한다거나 이런 걸 사회보장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사회법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런 법들은 뭐죠? 자본주의의 부분적인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즉 국가에 의한 개입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맞고요. 네 번째, 사회 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번, 3번, 4번 자체가 사회법의 개념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 왜 틀렸냐? 굳이 얘기한다면 물론 해설은 다양하게 분분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은 사적 영역이죠.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민법과 상법이 사법인 이유가 모두 경제와 관련된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회보장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를 보장받기 이전에 뭐죠?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개인은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가 영위하고 선택하고 책임져야 되는 자세가 있는 게 맞는 거죠.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나요?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시작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으로서 스스로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모두 노동과 경제와 사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처음부터 사법적 영역이죠. 거기에 뭐가 가미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공법이 가미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 위에서 지금 공법 영역에 사법적 요소를 가미한다는 얘기 자체가 지금 반대로 해석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어쨌거나 사회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의견의 드립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사회법인지, 어디까지가 그런 성질을 갖는 것인지. 저는 사회법도 제3의 영역이라고 보기보다는 공법과 사법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이 다소설의 견해라고 본다면 적어도 이 문제를 풀 때 2번하고 3번하고 4번까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1번이 왜 틀렸냐? 제3의 법 영역은 맞아요. 이게 다소설이니까. 근데 제3의 법 영역인 이유가 공법 영역에 사법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적인 요소죠.
알아서 해야 될 부분 자체에 공법적 영역이 가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만 문제를 조금 더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볼까요? 맞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28번 1번이었고요. 자, 이런 바탕하에 사회법 정리가 됐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29번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우리 교재는 16페이지 쪽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적용 쪽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해 봅니다. 자, 간주, 추정 늘 출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런 말 간주, 추정 꼭 정리해야 되고요. 자, 입증 책임. 와, 그 다음에 뭐 마지막까지. 근데 이게 여러분 처음 봤을 땐 진짜 황당하고 어려워요. 근데 늘 나오는 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간주는 뭐예요? 반증으로 하는 게 아니죠. 반증으로 가능한 건 뭐였습니까? 추정이었잖아요. 추정은 반증으로 뒤집어집니다. 간주는 뭐죠? 진짜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반증 갖고 안 됩니다. 법적인 근거 가지고서 확실하게 보여줘야지만 됩니다. 이게 바로 간주와 추정의 차이죠. 그래서 꼭 우리 교재 쪽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많이 출제되니까. 간주하고 추정 자체가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냐면 우리 교재에는 18페이지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법의 적용 파트에 그 사실 존부의 추정, 사실의 간주 그 부분 있죠. 바로 거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8페이지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일단 구분해야 됩니다. 추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로 뒤집을 수 있다? 그렇죠? 반증으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반증으로 뒤집어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간주는 그렇지 않죠. 간주는 완전히 법적으로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주. 간주를 깨려면 그죠? 어떤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요. 뭐 법적 절차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반증. 야, 너 이런 일이 너 이거 말고 다른 이런 증거가 있어.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죠. 어떤 절차를 가지고 확실하게 깨지 못하면 간주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이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주가 뭐냐? 이런 겁니다. 뒤에 보시면 사실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지되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간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간주입니다. 그러면 간주 얘기 뒤에서 제가 지문 한번 끌고 와가지고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30번 문제 말고 뒤에 잠깐 봅시다. 31번 문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32번까지 가볼까요? 33번까지 가볼게요. 33번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자 이때 보면은 추정한다가 아니라 사실 간주한다예요. 나중에 풀어드리는 거니까 봅시다. 간주한답니다. 자, 그러면 실종 선고를 받았잖아요. 실종 선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뭐 비가 왔는데 강에 휩쓸려 가지고 실종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실종 선고를 하게 되죠. 그럼 실종 선고 기간이 있어요. 보통 5년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5년이 딱 지나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죠. 그럼 간주하게 되면 그때 상속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이 사람 시체 못 찾았죠. 그죠? 강물에 떠내려갔을 뿐인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체는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물론 죽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간주를 해주는 거지만 그 자체가 사실관계는 아닌 거죠. 사실 자체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그 자체에 힘을 부여해 주는 거를 우리가 보통 간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앞으로 와가지고 지금 29번이었죠? 빨리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9번 보게 되면은 사실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지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물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사실의 진실 여부는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그죠? 실종 선고 기간이 딱 넘어갔을 경우에 사망한 거로 간주해주고 그에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걸 바로 간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틀렸고요. 그러니까 얘는 추정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실의 존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죠? 맞습니다. 입증 책임은 원래 아쉬운 사람이 부담하는 걸 입증 책임이라고 얘기하고요.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할 때는 보통 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의 존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얘는 또 주의해야 됩니다. 2명 이상이 동일한 유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한다? 간주한다가 아니라 추정한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요거 어려워요 생각하시지 말고요. 입에 붙여 두세요. 동일 유난의 추정 이렇게 기억합시다. 동일 유난 사망의 경우에 동일 사망 추정 이렇게 추정. 자, 추정은 뭐죠? 반증으로 뒤집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뭐였습니까? 실종 선고는 추정이었어요, 간주였어요? 간주였죠. 간주는 반증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꼭 구분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1번, 2번 너무나 많이 출제됩니다. 이거 간주 추정은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4번도 우리 민법의 조문을 그대로 출제한 건데, 자, 동일 인한 사망의 경우 동일 사망 추정입니다. 그리고 실종 선고는 간주가 되는 것이고, 알겠죠? 둘이 구분하셔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돼야 됩니다. 맞죠? 다시요. 답은 내려서 보겠습니다. 그죠? 이중 책임의 문제는 3번으로 갑니다. 됐죠? 3번으로 갔고요. 자, 이제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자, 이쪽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법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 부분에서 이쪽이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먼저, 구체적인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법률 문제입니까? 자, 이거 여러분 어렵게 보시면 안 돼요. 야, 구체적인 사실을 확정하는데 무슨 법이 들어갑니까? 그냥 사실의 문제지. 그죠? 사실을 확정하는 건 사실의 문제도 거기 왜 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볼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면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구체적 사실의 확정은 사실의 문제인 것이고 법률의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는 사실을 확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 문제는, 법률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절대. 자, 두 번째.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하게 생기게 하는 것, 아까 실종 선고에서, 그죠? 간주 규정이죠? 추정 아니죠. 그죠? 추정은 반증을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기억해 달라니까요. 추정은 반증으로 뒤집어진다니까요. 간주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죠. 반증으로 뒤집어지지 않고요. 그죠? 별도의 강력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추정된 사실과 다른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오케이. 그죠? 자, 하나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맞춰낼 수 있겠죠?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4번. 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간주라고 한다. 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하나 더 나왔네요. 그러니까 과연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준다? 여러분 아니죠. 아까 간주는 뭐였죠? 간주는요, 그냥 법적 효과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사실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법적 효과를 주는 것을 간주라고 했죠. 아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강물에 휩쓸려 갔어요. 근데 실종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사망한 것으로 간주했던 거잖아요. 자, 그때 보시면 이 사람 진짜 죽은 거야.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사실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실종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재산적인 관계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꼭 저 사람의 돈을 내가 상속받아 가지고 써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속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지금 실종된 사람 자체가 갖고 있었던 법률 관계 자체가 빨리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 간주의 목적인 거죠. 그럼 얘는 뭐냐? 사실 존재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사실 자체를 그래 맞아 이것은 너가 한 것 자체가 맞아 틀려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간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이런 말을 우리는 법률행위의 추인 그렇게 얘기해요. 추인이라고 얘기해요. 추인. 알겠죠? 그래서 보통 추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추인 이런 것은 애매한 부분 자체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추인이란 말을 쓴다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해 주거나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자체가 이거는 되게 애매한 부분입니다. 취소가 될지 아니면 유효일지 그런 부분 자체를 내가 추인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확신을 만들어 주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인데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거를 꼭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됐고요. 자, 31번도 좀 바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법의 적용은 법원의 재판에 한정된다? 아니죠. 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만이 아니라 입법의 경우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고 행정도 당연히 행정부도 법을 적용해서 행정행위를 하게 되죠.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원의 재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 쉽게 그냥 1번으로 오네요. 됐고요. 자, 2번 볼까요? 사실의 인정을 해서 증거를 내세우는 것은 입증이라고 한다. 맞죠? 입증하는 거죠. 그죠? 증거를 내세우는 거. 그래서 증거는 분명히 입증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의 인정은 꼭 증거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같이 가세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우리는 입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간주된 사실은 반증을 틀어 뒤집을 수 없다. 그죠? 간주라고 하는 것은 반증 안 된다고 했죠? 이거죠. 간주는 반증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됐고요. 하지만 자 추정은 뭐라 그랬죠? 추정은 반증을 들어서 뒤집을 수 있죠.
그죠? 바로 요 내용이네요. 그죠? 추정은 반증으로서 뒤집어질 수 있다. 바로 요 내용 자체가 이어진 거죠. 답은 그래서 1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31번까지 문제 정리가 됐고요. 조금 더 화이팅해서 보도록 합시다. 32번 문제 봅니다. 1번 답이고요. 자,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죠? 그러니까 사실을 먼저 확정을 하고 그 확정된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사실의 확정은 뭐에 의한다? 증거에 의한다. 됐죠? 우리 아까 31번 문제에서 봤던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한다. 됐습니다. 자, 확정의 대상인 사실이란 여기죠. 그러면 이 사실을 확정한다고 했을 때 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인식한 현상 자체를 말한다. 요거 잠깐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놔둡시다. 세 번째, 사실을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죠? 아마 추정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기억해 주시고. 다만 추정은 뭐죠? 반증이 가능하겠죠. 그죠? 반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간증해서 뒤집을 수 있는 거니까. 자, 마지막. 자, 간주입니다. 간주. 간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거죠. 이걸 보통 우리 법에서는 뭐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종 선고가 있은 후, 그죠? 실종 선고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를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반증을 통해서 번복할 수 없죠. 그죠? 간주는 반증 통해서 반복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이 지금 2번이 되는데, 자, 이 확정된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지금 여기가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죠? 현상을 바라보는 건 맞죠. 아직 법의 적용이 이전 단계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자연적으로 인식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자연적이라고 하는 건 뭐죠? 너무 편하게 인식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확정된 대상인 사실, 팩트를, 그죠? 이런 사실 자체를 우리가 딱 규정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아, 저거구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식해야지만 그것 자체가 확정된 대상인 사실이 되는 것이고 이 사실 자체에 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법학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또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이거를 자연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자, 잠깐 한번 제가 요 내용을 말씀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2명의 사람이 있고요. 3명의 사람이 있죠. 낭떠러집니다. 이 사람이 A고요. 이 사람이 B고요. 이 사람이 C예요. 근데 C는 A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제 B는 뭐 같이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B는 C가 A를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서로 간에 뭐 얘는 모두 다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C가 요 A를 죽이고 싶었는데 자기가 죽이는 게 싫으니까 B를 확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B가 밀려가지고 A가 떨어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서 사망한 사람이 누구죠? 사망자가 A죠. 그죠? 죽은 사람이. 자, 그럼 민 사람은 누구죠? C죠. 이거 B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사람은 밀려서 A를 등으로 밀려가지고 떨어뜨렸지만 결국은 B를 민 사람이 C이기 때문에 C에 의해서 A가 죽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A를 밀어서 죽인 사람은 C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사망한 사람은 A로 보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사실의 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게 사실의 확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A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C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의 확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죠? 그죠? 자연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인식해야죠. 자연적으로 인식하면 뭐 B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진짜 누가 했는지를 사실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아직 법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법은 안 들어갔죠. 자, 이제 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뭐가 등장하게 되죠? 우리 형법 250조가 등장합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게 형법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 즉 뭐죠? 사망한 A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자라고 하는 건 뭐죠? 그죠? 바로 이 민 사람도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살해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그죠? 이랬을 경우에 사형, 무기, 5년에서 유기징역에 처하죠. 이게 바로 법을 적용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유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죄, 무죄를 따지게 되고요. 그리고 양형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법관의 양형이라고 하는 거, 양형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을 확정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고요. 법을 적용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고, 유권 판단의 단계라고 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돼요. 됐죠? 정확하게 다시 한번요. 여기를 사실을 확정하는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법을 적용하는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바로 법의 적용에 따른 유권 판단의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바로 법에 대한 체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2번이 얘기하고 있는 확정의 대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32번까지 문제 정리하는 거로 하시고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